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에게 추가 공개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 4건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방안, 또 국회의원들을 찬반 입장으로 분류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다음 주 초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서울 신대방동에서 철거 중이던 4층 상가 건물이 무너져 행인 1명이 다치고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철거 건물이 붕괴되거나 중장비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번호를 줬다며 이번 일요일에 북한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도 한국도 아닌 자신이 제안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고용지표가 크게 나빠지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 20대 초중반의 청년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쇼크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체국이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나섰습니다. 작업에 투입된 집배원과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됐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수거될 3만여 개의 매트리스의 처리 방법도 막막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의 마지막 막말이라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제명시키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밝히자 당내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이 곧 열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판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는 법원행정처 문건 가운데 4건의 내용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와 특정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는 어떻게 다룰지 역시 사법부에서 벌어진 논의라고는 믿기 힘든 것들인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생한 건물 붕괴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 건물이 무너져 그 잔해가 길가를 덮쳤습니다. 근처에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어서 평일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굉음이 울리더니 돌무더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행인 옆으로 건물 전체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쏟아지는 콘크리트에 오토바이가 그대로 넘어지고 주변은 흙먼지로 가득 찹니다. 서울 신대방동에서 철거 중이던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주변을 지나던 청소노동자 36살 최모 씨가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공사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과 주민 10여 명은 대피했습니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폭탄 떨어지는 것 같이 쾅 하면서 먼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갖고 지금 몸이 부들부들. 소방당국과 경찰은 포크레인이 건물 뒤쪽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철거 현장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몰되고 중장비가 넘어져 시내버스를 덮치기도 했었죠. 철거 공사업체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지금 그래도 규제는 허술합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뒤엉킨 철제 구조물에 깔려있는 사람을 꺼냅니다. 작업자 2명이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에 갇힌 겁니다. 굴착기가 벽을 부수고 작업자들은 물을 뿌립니다. 갑자기 바닥이 꺼지더니 뿌연 먼지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매몰된 노동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높다란 크레인이 기울더니 중장비와 함께 도로 쪽으로 고꾸라집니다. 시내 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세 곳 모두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공법으로 몰래 바꾸거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둥을 일부만 설치했습니다. 작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곳곳에선 안전 불감증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별다른 장비 없이 구조물 위를 옮겨 다닙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안전관리자도 없고 신호수도 없고 학교 학생들 등교 시간 같은 경우는 많이 다쳤을 거예요. 철거 작업은 신고만 하면 되고 10층 미만 건물이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철거 관련된 해당 법이 안전보다는 소음이나 비산 먼지, 그다음에 교통 방해 이런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어요.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가 작업 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JTBC가 새로 파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이 비공개 문건 4건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검토하기도 했고 또 이 국회의원과 유력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4건의 비공개 파일을 열람했습니다. 상고법원을 막아섰던 대한변협과 민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응책과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 전략 등입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들입니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문건은 대한변협이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관련 대응팀을 꾸리고 2달 뒤 만들어졌습니다. 문건에는 판사들이 변호사들의 재판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견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민변 대응 전략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추천을 보름 앞두고 작성됐습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민변 출신이 임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별 대응 전략 역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 작성됐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찬반을 기준으로 의원들을 분류하고 설득하는 방안을 적었습니다. 이 무렵 행정처는 조선일보 홍보 전략이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의 작성자와 또 지시자,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대법원이 확보한 문건과 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사용한 저장 매체를 빨리 분석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 등에 거론되는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를 하거나 재판 정보를 수집하고 관여한 정황이 문건들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의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관련 내용을 문건에 담아 거래 대상처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없애려 시도한 것 역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에 비판적이던 차성한 판사의 재산 관계를 뒷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특수부 등 수사부서를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문건을 작성한 판사 등을 파악해 수사 대상부터 압축할 방침입니다. 여기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대법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번 재판 거래 의혹에서 또 중요한 분들이 이 해당 재판의 당사자들인 KTX 해고 승무원이나 법의 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 등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결정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더 중요할 텐데요. 공동 피해자단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변의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잠시 모셨습니다. 또 민변 역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 수사 의뢰도 아니고 사법부 자체 해결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흡하지 않나. 수사는 뭐 그 대법원 수사 고발을 한다든지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협조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맞는 말인데 어쨌든 뭐 자체적으로 다시 해결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뭐 대법관들의 이야기처럼 의혹은 없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진일보했다. 기존의 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지금 410개 파일 중에 98개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있으니까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그리고 뭐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얘기들은 다 빠져 있어서 사실은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 정도 결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자, 지금 말씀 중에 또 언급을 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 직후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발표 직후에 13명 대법관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거다 이런 취지의 공동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셨다고 하고 없다.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법관들의 그 입장문을 보면 의혹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된 보고서나 아니면 공개된 파일만 보더라도 의혹 자체는 상식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혹들이 얼마 정도 사실로 진행이 되었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재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의혹조차 없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재판 대법원 선고가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를 좀 지적해 볼 수 있는 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뭐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상고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대법관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또 내릴 때 그 부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또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께서 고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고발을 할 경우에는 뭐 예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을 안 하겠다는 논리의 근거가 그건데 반대로 지금 대법관들은 예단을 철저하게 드러낸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사건이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판으로 이어지고 3심을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관들이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가 이미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금 오히려 스스로 더 심화시키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러면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또 검찰이 다소 뭐 강압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판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대법관들의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은 일선 판사들 뭐 영장을 발부를 해주는 판사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돼 있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다라고 국민들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대법관들이 이미 이런 예단을 드러난 마당에 법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영장 발부라든지 뭐
양승태 구속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문제이지만 지금 그 조사단이 발표한 파일 이외에도 한 2만 5천 개의 파일이 삭제된 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규진 그 상임위원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복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은 사실 포렌식 관련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또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논란들을 다 피해가면서 또 수사를 진행을 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단을 꾸렸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특별검사나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수사 과정을 뭐 일일이 브리핑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건 전 국민적인 관심이고 뭐 헌정농단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의혹 해소에 철저히 나서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번호를 줬다며 서로 언제든 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 북한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에 전화하겠다는 발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오는 17일 아버지의 날 계획을 묻자 내놓은 깜짝 답변입니다. 인터뷰 직후 기자들에겐 북한에 있는 나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겠다고 해 대화 상대를 밝히진 않았지만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북미 정상 간 한 라인이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선 자신이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hat was my offer. Military, I call them war games. I hated them from the day I came in. I said, why aren't we being reimbursed? 협상 중에 훈련을 하는 것은 나쁘다며 수백만 달러가 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한국이 지난해 주한미군 활동에 약 9,100억 원을 부담했다고 썼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내일 통화에서 두 사람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도 주목되죠.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기와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다던 부분입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That's not in your signed document. We agreed to that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곳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동창리 실험장은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ICBM용 백두산 엔진을 시험해왔던 곳입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ICBM 엔진, 즉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고 실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더 이상 ICBM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이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재차 강조하면 북한으로서도 미사일 실험장 폐기 조치 등 추가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이후 실질적인 조치들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당초 8월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도 이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북미 정상통화 이후 이어지는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하려고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현지 시간 14일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이렇게 밝히고 푸틴 대통령이 조선 반도에서 긴장 완화 과정이 시작되고 평화의 전망이 열리게 된 걸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5년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생일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물리기로 하자 중국은 바로 대응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중국도 같은 규모의 관세를 미국에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내고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800여 개 품목을 시작으로 추가 검토가 끝나면 모두 1,100여 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중국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들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관세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새벽 5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 제품 659개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규모나 방식 모두 미국과 동일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무역 협상이든 전쟁이든 끝까지 미국에 맞설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장 중국 증시는 무역 전쟁 우려에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간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이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자칫 북미 정상회담이 만든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에는 대대적인 지형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 참패로 혼돈에 빠진 당도 수습해야 합니다. 야권이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구성,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마당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참패하자마자 당권 경쟁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 이완구 전 의원 등 당 재건에 나서겠다는 중진들이 실질적인 당권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마지막 막말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자 당내 반발이 커지는 등 갈등도 여전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달리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당대회는 일단 2달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당 내외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오신환 의원 등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원도 임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야권의 정계 개편 소용돌이 속에 바른미래당이 통합전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기 전당대회로 이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내부에서 보수와 중도의 이른바 노선 투쟁이 격해지면서 당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에서도 압승했습니다. 전국 12곳 중 11곳을 차지했죠. 모두 130석으로 몸집을 불리게 됐습니다. 범여권까지 더하면 150석이 넘어서 과반이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된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혜미 기자와 좀 더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선거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의석수가 좀 더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7석 차이였는데요. 17석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민주당이 불안한 일당에서 확고한 일당이 된 겁니다. 거기에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를 포함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의원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요. 범여권 의석을 최대 157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안건마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의견도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반기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까 임명 동의안이라든가 개혁 입법 처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는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확고한 일당에다가 범여권의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이번만큼은 법안 처리에 더 적극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직후에 앞으로 20대 국회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장 걸려있는 개혁 법안들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검찰 개혁 법안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함께 만나는 등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이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당장의 검찰의 반발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 통과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여권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면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 네네. 해묵은 문제죠. 네, 공수처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은 사실 지난해 10월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역시 범여권이 과반수가 넘어서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거나 최소한 지지 결의안을 보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당시 국회 비준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네. 결의안도 무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남북 협력 문제는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범여권에서도 찬성해왔던 부분인데다가 이 찬성 여론, 현재의 찬성 여론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회 비준 재추진은 물론 이 남북 협력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범여권이 강하게 입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의 수거가 늦어지자 정부가 우체국 집배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주말 외주업체 직원들까지 3만 명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비닐로 밀봉하고 작업자에게 마스크도 줬지만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오효정 기자가 수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매트리스를 들고 나옵니다. 혹시 라돈가스가 새어나올까 비닐로 꽁꽁 싸매졌습니다. 곧이어 집배원이 매트리스를 우체국으로 옮깁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된 이 매트리스들에는 이렇게 우체국 수거 대상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매트리스들은 더 큰 트럭으로 옮겨져 평택 당진항 등으로 향합니다. 라돈 사태가 터진 뒤 대진 침대 측은 리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정부가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주말 수거 작업에 나선 집배원들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안전교육을 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했지만 비닐이 찢긴 매트리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호흡기와 닿기도 쉽습니다. 그냥 찝찝하죠. 뭐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겠다 해갖고서는 하는 겁니다. 평택 당진항의 야적장에는 내일까지 3만 개의 매트리스가 쌓일 예정입니다. 하차 작업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맡습니다. 안전엔 더 취약해 보입니다. 마스크라도 하시지. 수거 이후 과정도 문제입니다.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입니다. 이걸 폐기하려면 우선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떼내야 합니다. 당국은 이 작업도 일반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침대를 방사성 폐기물로 지정해 취급 허가를 받은 업체와 작업자가 남은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지난달 고용 동향,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 충격적이라고 했었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8년 동안 가장 작았고 또 실업률은 1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은 계층이 우리 고용시장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일용직의 일자리는 한 해 전에 비해 7%, 또 임시직은 2% 이상 줄었습니다.
이 연령대로 보면은 젊은 청년층의 고용률이 제일 많이 낮아졌는데 특히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숙박이나 음식업에서 덜 뽑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 딱 한마디로 해결책을 낼 수가 없어서 지금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고용 쇼크가 닥친 건 경기 구조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GM과 STX조선 등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또 자동차나 보험, 화장품 등을 파는 판매 종사자 수도 12개월 연속 줄어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3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 침체에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예전만큼 판매원이 필요하지 않은 탓입니다. 여기에 정책적 초점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등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졌지만 고용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 원인이 뒤얽힌 탓에 일자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시급한 건 고용 쇼크에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을 지원할 대책입니다.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또 일부 도소매, 숙박을 포함한 업종 등에 대한 지원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대책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는 데 머무를 게 아니라 신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머드 축제로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 오수가 흘러나와 지금 모래사장도 바다도 온통 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시커먼 물이 해수욕장 쪽으로 흐릅니다. 모래사장을 검게 물들이고 바다로 흘러듭니다. 해안에는 검은 파도가 밀려오고 검은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수문 근처에 갔을 때 심하게 하수구 냄새처럼 심한 악취가 났었거든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우선은 나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검은 물이 나왔던 수문입니다. 이 안쪽에는 빗물과 횟집 수조에서 사용한 물들이 고이게 되는데요. 비가 오거나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 안쪽에 썩어서 고여있던 물들이 이 모래사장에 생긴 물길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문은 2000년 초반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상업지구가 새로 생겨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꾸준히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보령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지 않게 물을 계속 순환시켜주면은 이런 현상이 좀 덜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한번 그건 시 전반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로 유명한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입니다. 때문에 관로를 해안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막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제 전 대표죠. 이야기인데 마지막이라고요? 네, 실제로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썼는데요. 홍 전 대표 이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이죠. 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인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 당 대표로 지내는 1년 동안 이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후회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청산했어야 하는 의원들을 꽤 원색적인 비유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스스로도 이 마지막으로 한 막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고관대작을 지니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국당 의원 가운데서는 이 장관급이나 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 출신들이 꽤 있는데요. 다만 홍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거군요. 네, 무슨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한 건데 예. 다음을 보시면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어떤 사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홍 전 대표가 한번 글을 써서 올린 뒤에 예. 다시 한번 수정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꼭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군요. 자, 그런데 여러 명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된 것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렇게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홍 전 대표만이 구체적인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마지막으로 의총장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달 비공개 의총에서 홍 전 대표와 이 모 의원이 마찰을 빚은 바가 있었고 당시에 해당 의원이 술 기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기사를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을 해서 추가로 일부러 올릴 정도였다 그러면 상당히 그때 일이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계속해서 비유가 이어졌는데요. 이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도 중립 행세를 하는 뻔뻔한 사람, 또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마지막 막말을 한 거군요. 당연히 당내에서도 뭐 반발이 나오고 있겠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의원들 끝까지 막말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이 또 다른 의원은 실컷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른 의원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어제 비하인드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이렇게 비상의총까지 열어서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홍 전 대표 마지막 막말이 또다시 당내 비난전을 불러일으킨 모양새입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홍 전 대표의 막말도 또 막말에 대한 이런 반발도 이제 다 부질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또 마지막이 될지는 또 정치권이니까 아무래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정은 부러운 트럼프입니다. 예, 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이제 이춘희 앵커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 전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부러운 것 뭐 2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러움을 나타냈는데요. 해당 발언은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예. He's the head of a country, and I mean he is the strong head. Don't let anyone think anything different. He speaks and his people sit up at attention. I want my people to do the same.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경청해달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CNN 기자가 해당 발언이 무슨 뜻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언론과의 갈등이 깊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체, CNN 같은 매체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며 적대적인 표현을 해가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자신의 말을 경청해달라는 트럼프의 얘기는 결국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미국 내 일부 언론과 또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여러모로 이번 북한과의 만남,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인상이 깊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 소식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죠. 스웨덴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9%를 완성했다 할 정도로 대표팀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밤 1차전이 열릴 도시로 향합니다. 러시아에서 강신우 기자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고 그걸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선수들. 지난 닷새간 대표팀 선수들의 베이스 캠프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월드컵이 개막하고 긴장할 법도 하지만 그런 떨림도 즐겁게 털어내려는 선수들. 그러나 마지막 훈련을 마치곤 비장한 각오도 내놨습니다. 저희 서비스들이 지금 거의 99% 저희가 준비의 완성 단계에 돼 있고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수비 불안을 털어내는 게 우선인데 신태용 감독은 중앙 수비수 김영건과 장현수를 포함한 경기 라인업 구상도 마쳤습니다. 최전방엔 손흥민이 나서고 중원엔 기성용이 떠받칩니다.
축구대표팀은 이틀 뒤 열리는 스웨덴전을 앞두고 오늘 결전지 니즈니 노브고로드로 출발합니다.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여정은 험난합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기 위해선 9,000km가 넘는 이동거리와도 싸워야 합니다.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만나는 대표팀은 첫 경기 상대 스웨덴을 반드시 잡아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부터 4번의 월드컵에서 첫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끼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